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제 있기 전까지 그리스가 상당히 많이 번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 황금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리스 암흑 시대도 있었죠, 그쵸? 네. 그 암흑 시대는 왜 암흑 시대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도리안족이 침공했나? 네, 침공하고 난 이후에 기록이 안 발견된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에 바빠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게 선생님이 이후에 조금 찾아보니까 암흑 시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이집트 연대기 그 조정 가능하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이집트 연대기를 조정하면은 그리스 암흑 시대도 사라지는 그런 설명도 있대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은 그리스 암흑기라고 하는 게 그게 이렇게 왜냐면은 그런 어떤 그 기록이나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해당 시대에. 네. 그런 이유가 이 사람들이 도망가느라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쵸? 무슨 아,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집트 연대기에 사건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텀이 생기겠죠. 그쵸? 네. 이만큼씩 텀이 생기니까 그 텀을 그쵸 메우기 위해서 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암흑 시대가 생겨났다. 이렇게 인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인제 알아두시고 어쨌거나 그리스의 그런 암흑 시대도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 암흑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황금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취 기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요런 시대가 그리스 황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의 기간에서 대략 460 년부터 429 년을 그리스 황금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때 인제 유명했던 지도자가 페리클레스거든요. 전에 얘기 들어봤었죠. 아, 그쵸? 네. 예, 질병에 걸려서 죽었던 그 사람. 요 사람의 시대랑 요 시대랑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황금 시대 또는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 고대 문화가 가장 번영한 고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대략 한 30년 정도 되겠네요. 그쵸? 네, 네. 대략 한 30년 정도의 시대를 그리스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황금 시대가 사실 지금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쵸? 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번성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쵸? 예, 네. 근데 그 황금 시기가 지금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가 너희들로 하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중년 때쯤 됐을 때부터 인제 살기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황금 시대가 한 30 년, 한 40년 유지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대 때도 이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치? 네. 선생님은 진짜 황금 시대 때 태어나서 그 황금 시대를 누리면서 지금 중년의 시대에 이르렀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그리스의 황금 시대가 대략 요렇게 이제 펼쳐진 거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이제 델로스 동맹을 매개로 해서 인제 아테네가 그리스의 맹주로 올라서면서 굉장히 번영하고 부유하게 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인제 업적을 많이 이룬 고 시기가 이제 펼쳐지게 됐던 겁니다. 이 시기에 고대 그리스 문화가 번성해서 뛰어난 예술가, 그다음에 철학자, 과학자, 건축가, 작가들이 요때 막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작가다, 과학자다 뭐 이러면 다 대부분 요때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네, 역사가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헤로도토스. 우리 그 종종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페르시아의 역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게 선생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헤로도토스라고 한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한 책에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작가가 요 시대 사람이에요. 아, 예, 황금 시대.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네, 투키디데스는 그 헤로도토스보다 한 세대 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써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그리스가 몰락해 가는가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투키디데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투키디데스의 이런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은 약간 왜 있잖아요. 기울어져 가는 그 고국과 세력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아, 예, 약간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저무는 거. 네? 예레미야에 가서처럼 그런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황금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를 투키디데스가 사실 기록한 거예요. 헤로도토스는 뭐예요? 황금 시대 때 인제 그 한창 그쵸? 예, 날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의 그런 측면에서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 투키디데스는 그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인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역사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인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인제 그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인제 건축이죠. 그쵸? 네. 그리스 건축하면은 두 가지로 인제 특징을 우리가 꼽습니다. 첫 번째는 트인 공간이고요. 또 하나는 거대한 기둥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건물 하면은 어때요? 사방이 뭘로 막혀 있어야 돼요? 벽. 벽으로 막혀 있어야 되죠. 그쵸? 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조선 자체가 좀 꽁꽁 싸매져 있는 그런 좀 꽉 막힌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아, 조선을 너무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쵸? 네. 네, 근데 겨울인데 사방이 트여 있으면 어떨까요? 춥겠죠. 추워서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민둥산 된 게 왜 민둥산 된지 알아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아, 산림 녹화 작업해 가지고 지금 사는 산에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네, 1970년대, 60년대 초반만 해도 산이 다 나무가 벌거벗어 가지고 그 조선시대 그 말기 때부터 그랬거든요. 왜 그랬는지 혹시 알아요? 아, 그 뭐지? 나무를 이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겨울에 안 얼어 죽으려고 그 온도를 다 집집마다 설치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온도를 설치하면서 인제 땔감이 필요하니까 땔감을 인제 산에서 마구잡이로 막 해온 거죠. 근데 또 그 조선 중기 때 또 이렇게 잠깐 조선이 좀 잘 살았었을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일본에서 막 은광 터지고 막 그래 가지고 잠깐 경제적으로 했을 때 있어요. 그때 조선의 인구가 또 갑자기 막 불어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그 나무를 그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 산에 있는 나무가 그때 다 없어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인제 구한말에 인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고 인제 놀라죠. "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저기 산사태 나고 난리 난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가 겨울에 추워요. 겨울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안 얼어 죽기 위해서 이게 다 온도를 집집마다 다 설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제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니까 너도 나도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서 마구잡이로 막 해온 거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인제 1970 년대에 들어서야 해결이 됐던 거. 그리고 그게 해결된 게
나무를 심은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땔감을 뭘로 안 해요? 나무로 안 하죠. 1970년대 들어오면 이제 뭘로 해요? 기름? 네, 기름하고 가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살아남은 거예요. 아, 만약에 저거 없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도 방바닥 난방대잖아요. 그쵸? 네. 기름 가스 보일러 아니라 화목 보일러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겨울나라 이러면은 금방 다 또 민둥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생각보다 춥습니다.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뚜렷하면서 겨울에 생각보다 춥기 때문에 공간을 트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지역은 이게 전혀 기후가 다릅니다. 항상 맑고 화창해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그렇게 별로 많이 오지 않고 항상 해가 잘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사방을 막을 필요가 있냐 없냐라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신전들 보면 막 이렇게 기둥만 있고 예, 맞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은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안 지을 거라는 거예요? 안 짓죠. 절대 안 지어요. 사방을 다 막아놓고 짓겠죠, 그쵸? 예, 네. 근데 그리스 지역은 어디에서나 햇볕이 다 들어오고 그렇게 그리고 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방을 다 터놓는 거예요. 터놓는 거고 어디서나 햇볕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야외 활동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조차 신전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가지고 나와서 신전 뜰에서 야외에서 이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트인 공간들, 신전에 딸려 있는 그런 널찍널찍한 공간들, 이런 많은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자, 그리고 이 건축의 그래서 특징이 트인 공간, 넓은 공간인데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햇볕 드는 그냥 한 발만 나가면 햇볕 드는 야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건물이 세워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생각보다 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천정이 높은 겁니다. 아, 우리나라 건물들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뭐 저기 궁궐 같은 데 가봐도 이게 높이가 높나요? 생각보다 별로 안 높죠. 그쵸? 네. 근데 여기는 진짜 높아요. 그리스 건축 보시면은 이게 선생님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짜 사람을 압도할 만큼 이렇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높은 높이를 인제 떠받쳐 주는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 기둥이 굉장히 이렇게 날씬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기둥을 이렇게 건물 를 라인을 따라서 그런 기둥들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배치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 양식에 따라서 지은 건물 보면은 뭐 이렇게 큰 지붕이 있으면 그쵸?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다 트여 있는 공간으로. 아, 네. 예. 예.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장식하는 방식이 한 3개 정도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도리아 방식, 이오니아 방식, 코린트 방식, 코린토스 방식이라고 해요. 이오니아 방식은 굉장히 화려했다고 해요.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저런 장식들을 막 인제 해 놓는 고런 인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도리아 양식은 반대였다고 해요. 일지상만 쭉쭉 쓰는 그거.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요거 가장 유명하죠. 그쵸? 그냥 아무것도 없고 뭐예요? 그냥 날씬하게 일자 무늬만 쭉 들어가 있는 거. 그쵸? 이게 가장 유명하던데요. 예. 이게 도리아 방식인데
이게 가장 인기 있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오니아 방식도 있다 그랬죠. 그쵸? 네. 이오니아가 어디예요? 저쪽 소아시아 지역 그 식민지잖아요. 그쵸? 네. 네, 거기는 도리아 방식으로 세운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여기 도리아 방식 여기 기둥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날씬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화려하게 막 장식을 막 해놓은 그런 기둥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리 컬럼스라고 나와죠. 도리아 방식의 기둥이다. 아, 저 그리고 그거 본 네. 것 같아요. 예, 되게 높아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보다도 더 높죠. 와, 엄청 높네요. 예, 이게 높아요. 진짜 높아요. 아, 사진으로만 보면 살짝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 이거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 여기 있는데 나무 높이보다도 더 높죠. 그쵸? 아,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높은 그 기둥들 요렇게 이제 해놓고 사방이 다 트여 있는 전형적인 이제 그 모습으로 지어진 신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오니아 방식이 이제 여기 볼게요. 아테네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도리아 양식,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장 유명하죠, 그쵸? 이 양식을 따르고 있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런 양식인데요. 로마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로마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양식이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요? 서구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쵸? 네. 그래서 미국에 거기 뭐냐 그 국립 도서관 있잖아요. 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링컨이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는 그 도서관 있죠, 그렇죠? 아, 예. 네, 그 도서관 보시면 양식이 없대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거. 네, 그리고 요 가운데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링컨 요로가 앉아 있죠. 아, 네. 링컨 동상.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딱 요런 식으로 지어지는데, 요게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까지 넘어갔느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도리아 양식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지어지다가, 이게 이제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양식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하죠. 그 로마가 이제 서구권을 이제 그 문화적으로 하다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알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 네, 알죠.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가 메트로폴리터 타버너클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이 양식으로 지었어요. 아,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고 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건물 나와요. 예, 그냥 아예 스펄전 목사님 교회 이렇게 딱 치시면 이미지에서 이렇게 연관 이미지로 나올 거예요. 아, 근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오니아식은 이집트와 비슷했고 코린트식은 기둥의 장식을 많이 하는 양식이었다. 코린트식이 기둥의 장식이 많은 거네요. 코린트식이 기둥의 장식이 많은 거고, 이오니아식은 이집트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근데 어쨌건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그 장식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쵸? 요런 형태를 주로 표준으로 인기 있게 삼았다는 거죠. 근데 간혹 이제 이 기둥을 거대한 조각상 형태로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일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게 아니라 거대한 신상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신전을 떠봤대요.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뭔가 예, 좀 부실하게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또 선생님이 자료 사진을 준비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아, 이거 많이 봤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신전을 떠받드는 요 기둥이 보시면은 이 신이겠죠, 여신들이겠죠, 그렇죠?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장 인기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 장식이 없는 근데 예, 그 네, 아테네 사람들이 그 살짝 사치를 부리는데 왜 이런 네. 일직선을 하는 거죠? 건물은 이게 가장 아무래도 좀 멋있어 보였나 봐요. 아, 근데 사실 선생님 눈에도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멋있지. 이거 멀리서 보면은 이게 과연 멋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심플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기하학적인 그런 게 약간 있잖아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런 식으로 건물들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리스 건물하면 그리스 양식하면 뭐예요? 요런 식으로 기둥들, 그다음에 넓은 공간에 트여 있는 그쵸? 트여 있는 공간들이 많은 그런 양식들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 하면 또 유명한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희곡입니다. 희곡. 희곡이 뭔가요? 그 오케스트라 할 때 그 살짝 그 그 살짝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쁜 이야기로 끝나. 자, 우리가 문학 작품에 소설 있죠, 소설. 아, 그거 시 극이구나. 아, 맞다. 예, 예. 네. 자, 소설은 뭐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이야기죠, 그쵸? 네. 희곡은 뭐냐면은 연극을 올리는 거예요. 연극을 할 목적으로 쓰인 문학 작품이 희곡입니다. 그래서 대본과 같은 거.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요런 그 문학 작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이제 그 희곡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소설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진행하려면은 지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배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날 뭐 어느 거리를 걷고 있었다 뭐 하면서 이런 지문들 나오죠. 그쵸? 네. 희곡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누가 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대화나 그다음에 몸동작 그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들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 와. 그런 게 이제 희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셰익스피어의 이제 그 희곡들도 우리가 문학 시간에서 이제 공부할 거고 그 문학 시간에 그리스 이 희곡들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게 희곡이구나. 소설과는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스 희곡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의 시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리스 희곡이 이제 다른 문화권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문화권은 축제 때 공연하는 종교 의식의 범주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 축제죠. 그러니까 얘네 예전에 원군 요청했을 때 1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에서 원군 요청했을 때 스파르타에서 축제 기간이니까 저기 지원군 못 보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축제 공연 기간이 있을 때 이제 그들의 신들을 이제 찬양하는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게 이제 희곡인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냥 종교 의식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안 벗어나. 안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엄격한 종교 의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데 반해라고 나오죠.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게 어떤 내용들이겠어요? 그냥 신들을 찬양을 하고, 그쵸?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겠죠. 자, 근데 그리스 곡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른 이제 엄격한 종교 의식이니까 신과 여신의 성격, 갈등,
작가의 독창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억제가 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엄숙한 형태의 사람의 어떤 즐거움이나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자제시켜야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래야 그 종교 의식이 경건하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캐릭터죠. 그쵸?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제시가 되면서 막 몰입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뭐냐, 그 악마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커트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뭐,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여기서 끊냐고 막 열받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 다른 옛날 고대 이 종교 의식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밋밋하고 평탄하고 엄숙하고 그쵸? 예, 그런 형태의 그냥 공연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여기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즐기는 그런 어떤 공연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게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확인되는 게 그리스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희곡 작가들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동기를 자유롭게 엮어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을 곁들이기도 한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도 지금 사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네. 사극 같은 거 하다 보면 작가가 자기만의 해석들 넣죠. 그래서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료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채워 넣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한편의 재미있는 이제 그 공연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미있는 공연이 대부분은 시리즈, 세 편의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이때 그 축제가 되게 3일간 지속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날에 한 편, 둘째 날에 뭐예요? 그거에 이어지는 2편, 셋째 날은 뭐예요? 마지막 3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그 뭐 1, 2, 3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 유명 영화 뭐가 있죠? 뭐 어벤져스 같은 거 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첫째 날 뭐예요? 어벤져스 1 그쵸? 네. 그다음에 뭐예요? 그 이후 이야기 어벤져스 2 둘째 날. 아, 네, 셋째 날 뭐예요? 어벤져스 3 이런 식으로 3개 그리고 인제 완결되는 거죠. 그런 식의 희곡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거에 하나의 공연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축제 때 많이 이게 인제 상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 편의 연속 시리즈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그리스 희곡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릴로지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붙일 정도로 정형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테바이 트릴로지라고 해서 테바이 3부작이라고 있거든요. 네, 고것도 우리가 문학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아 트릴로지가 이런 거구나.' 금방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야외 원형 극장이죠. 이거 되게 유명하죠. 그쵸? 이렇게 콜로세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무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원 형태로 해서 여기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경사가 이렇게 뒤쪽으로 아, 요런 거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런 어떤 벽 같은 거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이 벽이 울려 가지고 이렇게 다 듣게 하는 이게 전형적인 원형 극장의 인제 구조인데 요런 데서 그쵸? 인제 그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연을 하는 것이고 거대한 가면과 키높이 구두를 신고 희곡을 공연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 발굴된 인제 그 가면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 쓰고
이제 그 공연을 했다고 해요. 이런 거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거를 쓰고 큰 구두를 키높이 구두를 신고 이 무대에 올라서 그래서 좀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 증오, 분노, 자부심 등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폭력이 실제로 행해지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투 장면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칼에 찔려서 죽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은 연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이놈 싸우자 하면서 칼을 쫙 뽑습니다. 칼을 네. 쫙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막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와, 실제 싸우는 장면 안 나오는 거. 그 막이 끝나는 거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변사의 목소리나 다른 배우가 나와서 어떤 일이 알려주는 방식. 인제 막이 내리고 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싸워서 뭐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려주는 나레이션이 나오거나 아니면 막이 바뀌는 거죠. 막이 바뀌면서 어떤 배우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놈 참 죽어서" 그쵸. "마땅한 놈이었어. 자네 참 이렇게 결투에 승리해 줘서 고맙네."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아 누가 이렇게 해서 했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인제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암묵적인 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폭력에 과 관련된 그런 장면을 직접적으로 연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룰 수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인제 그리스 희곡은 이제 비극과 희극으로 나누는데 그리스 비극 되게 유명하죠. 그쵸? 네. 예 그리스 비극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비극이에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인제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또 살펴볼 텐데 보시면은 얘네들 맨날 운명 얘기밖에 안 해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운명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아 걔가 그렇게 된 데는 신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작용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 "운명의 굴레가 그를 결국 그런 곳으로 몰아갔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한 일을 당하며 때로는 그 불행이 자녀에게까지 미친다고 여겼다고 해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작품 대부분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 비극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주요 비극 작가로는 그리스 비극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오레스테이아의 저자인 에이스킬루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문학 시간에 에이스킬루스의 오레스테이아 살펴볼 거예요. 소포클레스의 저자 테바의 3부작 요것도 우리 해볼 겁니다. 네. 온 세상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불린 트로이 여성의 저자 에우리피데스 요 세 명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에이스킬로스하고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문학 시간이 지금 준비돼 있어요. 제가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못 나가서 그런 거지 예 이거 해볼 겁니다. 근데 읽어 보실 때 일단 하나 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잔혹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현대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아 이거 19금 딱지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약간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혹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단 알고 계시고 예 그 작품들 의미들을 인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개관해 보는 시간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제 희극이에요. 희극은 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다루었다고 해요. 근데 희극이니까 이거 어떨까요? 주로 풍자적인 형태로 많이 다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는 겁니다. 그런 인제 극도 많이 쓰였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 웃길 때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우스꽝스럽게 누군가를 희화화하면은 쉽게
웃겠죠, 그쵸? 네. 예. 선생님이 재현이한테 물어보면 재현이는 항상 뭐라 그래요? 그게 이런 식으로 흉내 내면 어때요? 아, 웃겠죠, 그쵸? 네. 예. 예예,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더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인제 다루는데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흉내 내면서 풍자 내면은 사람들이 웃어요, 안 웃어요? 웃겠죠. 잘 안 웃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재현이를 알지만 재현이를 모르는 사람인데 재현이를 흉내 내면서 풍자한다. 아, 사람들이 안 웃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 타겟에 많이 오르는 거예요. 아, 예. 유명하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베 꽈 가지고 저 부도덕하고 비윤리하고 돈 받기 모르는 놈 요런 식으로 싸서 좌중들을 웃기는 요런 식의 희극이 많이 쓰였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가장 인제 유명한 작가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예 시민의 지도자죠. 그쵸? 시민의 지도자를 항상 사기꾼, 멍청이, 선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 등으로 묘사해 청중들을 웃겼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뭐 많이들 하죠. 그쵸? 예. 대통령 같은 사람 이렇게 되게 웃기게 네. 풍자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예. 근데 인제 그런데 인제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리스 인제 희극이죠. 그쵸? 예. 희극의 인제 수준이 쪼끔씩 많이 인제 떨어지게 됩니다. 예. 목적이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도 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저질스럽게 네. 웃기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죠. 그쵸? 그래서 희극에서 그리스 희곡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극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수준이 높은 어떤 비극이 나오기보다는 어때요? 쪼끔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영화 같은 거 봐 보세요.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물론 어떤 영상이나 이런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쪼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내용이나 구성 자체는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거든요. 네. 근데 현대에 만드는 영화들은 어때요? 그냥 뭐 눈은 즐겁지만 그쵸? 뭐 내용이 없어요. 그쵸? 예.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예. 그래서 명작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제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되고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인제 사람의 흥미를 올려는 요소들이 계속 들어갔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점점점 떨어지는데 비극보다는 뭐예요? 희극에서 그쵸?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저급 웃음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넣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리스 황금 시대 때 요런 고전 작품이죠. 그쵸? 예. 테바의 3 부작이나 오레스테이아, 트로이의 여성 요런 거 같은 고전 작품들도 등장을 했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